전국연합학력평가 법과 정치 해설을 맡은 박미나입니다. 자, 아마도 이 방송을 당연한 거지만 본다라는 거는 3월 학력평가가 끝나고 채점을 하고 점수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한 뒤에 봤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에게 본격적인 해설에 들어가기 앞서서 어떻게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잘 보셨습니까? 이게 잘 봤다라는 표현이요. 정말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런 표현도 될 수 있지만요. 일단 여러분이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처음으로 치러진 모의고사를 무사히 끝냈다라는 의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한 번 더 다시 도전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2019년 첫 시험이니만큼 굉장한 긴장감 속에서 치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고3인 친구들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나요?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 성적이다. 막 이런 말로 혹시나 압박감을 받으면서 문제를 풀지 않았나 조금 걱정도 되는데요. 일단 시험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을 떠났고요.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남은 일은 무엇입니까? 내 성적을 보고 슬퍼하거나 혹시나 성적이 잘 나왔다면은 당연히 내가 노력한 결과에 대한 보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결과에 자만하지 않고 내가 어느 부분을 모르는지 이 부분은 공부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 설정을 하셔야겠죠? 그게 아마도 이제 여러분과 선생님에게 주어진 과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 오늘 치러졌던 3월 7일에 치러졌던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법과 정치는요. 전범위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3학년인 친구들은요. 지금까지 봤던 모의고사와 다르게 지금까지 봤던 모의고사들은 범위가 한정적이었던 모의고사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요. 전 범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1단원부터 우리 1단원에 나오는 게 정치의 의미잖아요. 1단원부터 저기 뒤에 부분 국제법과 관련된 국제관계 파트까지가 골고루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겨울방학의 시기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정도 개념을 쭉 들었던 친구들이라면은 공부 방향 이렇게 설정하세요. 어떤 친구들? 처음부터 끝까지 개념 강의를 한 번 정도 들었던 친구들이라면은 틀린 부분에서 어느 부분을 틀렸는지 꼭 체크를 하시고요. 요게 어느 단원인지 체크를 하셔서 수강하셨던 수능 개념이든 혹은 관련된 자료 보시면서 한 번 더 복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념을 한 번 들었는데 틀렸다라는 건요. 내가 정말 몰라서 틀렸을 수 있지만 이번 3월 학력평가의 특징상 아마도 여러분의 개념에 빈 구멍이 있었기 때문에 틀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그 빈 부분을 찾아서 반드시 채워주셔야겠죠? 언제 하시는 거냐면요. 지금 당장 하세요. 지금 당장 이 강의가 끝나자마자 수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겨울방학 기간 동안 법과 정치 개념 강의를 끝까지 다 듣지는 못했다. 예를 들어 1단원에서 한 4단원까지는 들었는데 뒤에 부분은 못 들었다라는 친구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보세요. 왜냐면 내가 앞으로 남아있는 개념 강의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실전 경험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해서 틀린 거야 라고 넘어가기보다는 내가 아직은 개념 강의를 듣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이 부분은 내가 앞으로 공부를 할 때 이런 내용이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도록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강조한 두 가지 기억하세요. 두 가지 공부 방향. 첫 번째 방법 어떻게 한다고요? 어느 정도 강의가 조금 진행이 됐던 친구들 개념의 빈 구멍 찾기. 두 번째 방법 개념 강의 끝까지 다 듣지 못했더라도 뒷부분이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감을 잡기.
물론 공부했던 부분에서의 개념의 빈 구멍을 찾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 일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3월 그리고 앞으로의 모의고사들, 기출문제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연계교재들과 함께 개념과 나의 빈 곳, 내가 몰랐던 부분, 약점, 함정들을 꼼꼼히 채워나가다 보면은 우리는 분명 11월 수능에서 웃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되셨나요?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선생님과 함께 1번 문제부터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요, 어떤 내용과 관련된 거냐면요. 법치주의의 유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법치주의의 유형이 시험 문제에 출제되었다. 무엇과 무엇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죠?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가 나오겠구나 라는 거 머릿속에 넣어주시면서 제시문을 읽어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법치주의 전개 과정에서 군주의 자의적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군주의 자의적 지배를 방지한다. 결국에 인치를 어느 정도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등장한 겁니까? 법치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치의 모습이요,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형식적 법치주의였고요. 두 번째는 실질적 법치주의였습니다. 자, 다시 들어갈게요. 의회가 제정한 법에 따라 국가 권력이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A가 먼저 등장했습니다. 이 A는요, 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이겠죠? 그러나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의회가 제정한 법에 의해서도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이 부분이 포인트죠. 법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와 헌법 이념에 합치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B가 대두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B는 실질적 법치주의를 의미하게 됩니다. A는 형식적 법치주의, B는 실질적 법치주의고요. 이제 기억, 니은, 선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는 독재 정치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 자, A 뭐였죠? 형식적 법치주의였죠.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이라는 모양새만 갖추면, 법이라는 절차와 형식만 갖추면 돼. 그 법에 따라 통치하면 돼. 법의 목적과 내용 신경 씁니까? 고려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독재 정치를 정당화하는 논리. 우리 이 용어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합법적 독재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되겠죠? 니은 들어갑니다. B의 실현 방안에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 방안에는 즉 법률의 목적과 내용이 정의에도 합치되기 위한 구현 방안, 위헌, 법률, 심판제도,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제도 들 수 있죠. 따라서 일단 정답은요, 기억, 니은의 1번이 됩니다. 우리 디귿과 리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달리 통치 합법성뿐만이 아니라 정당성도 중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정당성을 중시하는 거. 형식적 법치주의입니까? 실질적 법치주의입니까? 정당성도 함께 고려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이겠죠. 따라서 디귿은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리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에서 법치주의와 관련해서는 1번이 조금 헷갈렸던 친구들이라면은 리을에서 그 함정을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자, 리을에서 여러분의 개념의 빈 구멍 찾으셔야 됩니다. 들어갈게요. B는 A와 달리 인치를 부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통치자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부정하는 건요. A일까요? B일까요? A와 B 모두에 해당되는 설명이죠.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에 해당되는 설명입니다. 자, 우리 요거 도식 한번 해볼게요. 인치, 군주의 자의적인 지배, 통치자의 자의적 지배를 어느 정도 방지하기 위해서 법치가 등장한 거죠. 법치주의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와 B 모두 인치를 부정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여러분이 접근을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요, 기억, 니은이고요. 우리 1번 문제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리을선지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1번에 대한 해설 끝내고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번 문제로 넘어갈 건데요. 2번 문제는요. 정치를 바라보는 갑,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이네요. 정치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이다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은 머릿속으로 무엇과 무엇을 떠올리셔야 되는 거죠? 우리 법과 정치 맨 앞에 나오는 개념이죠. 정치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이라고 했을 때는 집단 현상설과 국가 현상설 떠올리셔야 되는 거죠. 국가 현상설은 정치를 국가 특유의 현상, 고유의 현상이라고 보는 거고, 집단 현상설은 정치는 국가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 집단에서 보는 거야 라고 정치를 넓은 의미로 파악을 하는 거였죠. 국가 현상설은 정치를 좁은 의미로 파악을 했었고, 요거 머릿속에 넣어주시면서 이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이에요. 정치는 첫 문장에서 거의 대부분의 힌트를 다 주고 있네요. 국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회 집단에서도 나타나며, 결국에 갑은 정치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죠? 국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회 집단에서도 나타난다. 집단 현상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넓은 의미의 정치겠죠? 반면에 을은 아닙니다. 정치는 정치 권력의 획득, 유지, 행사와 관련된 국가 고유의 활동입니다. 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을은 국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정치야 라고 보기 때문에 좁은 의미로 정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거 파악하시면서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에요. 갑의 관점은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을 갑의 관점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다. 기억. 맞는 설명이 됩니다. 니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을의 관점은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우리 여기까지만 일단 해볼게요. 자, 을의 관점 뭐라고요? 국가 현상설이라고요. 즉, 정치를 설명할 때 국가를 전제로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국가가 나타나기 이전의 상황은요?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명하기 곤란하겠죠? 그래서 옆에까지 읽어볼게요. 이러한 거를 설명하는데 적합하지 않다. 맞는 말이네. 이렇게 체크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정리되셨죠? 자, 이제 디귿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정치로 본다. 이번 문제에서 개념의 함정, 구멍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디귿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꼼꼼히 공부를 안 하셨다면요. 만약에 디귿에서 조금 헷갈리셨을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집단 현상설은요.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것이 정치야 라고 보는 거였죠. 반면에 국가 현상설은요. 국가 고유의 현상이야 라고 보는 게 국가 현상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통되는 건 뭘까요? 결국에 둘 모두 국가에서 나타나는 것을 정치,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정치라고 보는 거겠죠. 따라서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정치로 보는 것은요. 갑뿐만이 아니라 을 모두에 해당하는 설명이 됩니다. 우리 요거 여러분이 반드시 짚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디귿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리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부분에 한번 정리해 볼게요.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희소 가치를 둘러싼 권력 형상을 정치라고 보는 것. 모든 사회 집단, 교실 청소의 순서를 정하는 것도 정치야 라고 보는 관점은 갑의 관점이 되겠죠. 따라서 둘의 순서를 바꿔주셔야지 맞는 설명이 됩니다. 따라서 리을도 잘못된 설명이 돼서요.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2번에 정답 1번이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을 끝내고요. 이제 3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요. 이거는요. 여러분이 암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선생님이 수능 개념 강의, 수능 특강 강의를 하면서 이 부분을 설명할 때 늘 강조했던 거예요. 외워라. 외워라.
지금 외우지 않으면 언제 외울 것인가? 외워라 라고 강조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즉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에 해당되는 부분이었고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랑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종합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일단은 이렇게 우리나라 헌법기관과 관련해서 ABC라고 나오는 문제가요. 여러분이 공부를 꼼꼼히 외우지 않았던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날 때까지는요. 정답률이 굉장히 낮게 나타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외우지 않아서. 여기에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요. 몇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D, E까지도요. 그래서 처음부터 나올 때마다 암기를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번 문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암기입니다. 외우는 거 귀찮다고 넘어갔다라는 거는 아마도 여러분 11월까지 외우지 않을 거예요. 지금 외우세요. 지금 들어갑니다. 이거 틀린 친구들. 우리나라 헌법기관 ABC래요. 들어갑니다. 행정권은 A를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아, A는 행정부의 수반이구나. A는 행정부의 우두머리구나. 우리나라 행정부의 우두머리 누구입니까? 대통령이 되겠죠? 대통령은 A에 해당되는 설명입니다. 들어갈게요. 각 부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누구누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까? 그렇죠. B에 해당되는 설명은 국무총리입니다. 자, 이제 A와 B가 나왔으니까요. A와 B를 넣어서 읽어볼게요. 대통령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임명한다. 대통령은 누구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를 임명하죠? 그렇죠. C는 국회에 대한 설명이겠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감사원장은 대법원장과 달리 A가 임명한다. 아니죠. 감사원장과 대법원장 모두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인 A가 임명합니다. 자, 우리 1번 문제 나온 김에 지금 정리하도록 할게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가기관 지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개념 정리를 했던 친구들은 앞글자 따서 외우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일단 알려드릴게요. 국, 감, 대대적으로 한데 헐,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입니다. 다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요.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입니다. 즉 대법원장과 감사원장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 게 되겠죠? 따라서 1번은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부 최고 심의기관 4글자로 줄여볼까요? 그렇죠. 국무회의가 되겠죠? 자, 여러분 국무회의의 의장 누구입니까? 국무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겠죠? 부의장은요? 국무총리입니다. 그리고 국무회의는 국무위원들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였죠. 따라서 행정부 최고 심의기관이 국무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인데 B는 국무총리니까 2번 잘못된 설명됩니다. 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C가 국회가 헌법 개정안을 의결하면 헌법 개정안의 의결 절차에서 국회 의결 단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국회 의결 이후에 국민투표라는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죠. 따라서 국회가 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헌법 개정이 확정된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3번 잘못된 설명. 4번 들어갑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달리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탄핵소추의 대상은요. B는 A와 달리가 아니라 B와 A 모두에 해당하게 됩니다. 우리 여기에서 또 정리합니다. 탄핵소추의 대상 여러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국무총리도 들어갈 수 있고요. 우리 이 부분에 나왔던 개념 중에서는요. 감사원장도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탄핵소추의 대상이 요렇게만 있느냐 아니죠. 훨씬 더 많이 있지만 일단은 우리 3번 문제에서는 요 정도만 정리합니다.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 기관도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특히 국무총리와 감사원장도 해당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고요. 5번 들어갈게요. 자, 국회는 국무총리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아, 국회가 가지고 있는 국무총리 해임 건의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이 옳은 설명이 됩니다. 따라서 3번의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3번은요. 마지막으로 강조할게요. 암기 문제입니다. 암기를 하셨으면은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문제인데요. 이 부분이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 때까지 정답률이 좀 낮은 이유가 외우지 않아서 그래요. 외워야 됩니다. 지금 외웁니다. 나올 때마다 계속 외워주세요. 외웠던 친구들이라면은 안 외웠던 부분 어딘지 찾아서 외워주십니다. 되셨죠? 자, 이제 4번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요, 가와 나에 들어갈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묻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나오면 여러분은 6가지 머릿속에 떠올려 주셔야 되죠.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내용, 자유권과 관련된 내용, 신체의 자유, 자유권과 관련된 내용이죠. 나입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생존권적 기본권,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국가도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따라서 가와 나에 들어갈 헌법의 기본 원리는 정답 4번이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는요, 국가 권력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합쳐진 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체의 자유, 자유권과 관련된 자유민주주의와 연결시킬 수 있는 거고요. 복지국가의 원리, 즉 국민 복지에 대한 책임을 국가에 부여하는 복지국가의 원리와 나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5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요, 요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치 참여 집단에 대한 문제이네요. 정치 참여 집단 ABC라고 했는데 사실은 정치 참여 집단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문제에서 단서 조항 달아놨습니다. 빨리 파악하셔야 되는 거죠. 시민단체, 이익집단, 정당이라고 단서 조항 달아놨네요. 들어갈게요. 집단의 특수이익을 공익보다 우선시하는가? 즉 집단의 특수이익을 우선시하는 집단 누구입니까? 여기에서 네라고 내려오려면은 B는 이익 집단이 되겠죠? 그럼 A는 정당 아니면 시민단체, C도 정당 아니면 시민단체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가에 어떤 질문이 들어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익 집단인 B는 의회와 정부를 매개한다.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의회와 정부를 매개하는 역할 누가 합니까? 정당이 하는 겁니다. 자, 이거 우리 이 시간에 암기해 줍니다. 의회와 정부를 매개한다. 주로 어떤 것을 통해서? 당정협의회를 통해 의회와 정부를 매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정당에 해당되는 설명이겠죠? 따라서 1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가 시민단체라면, 왜냐면 뭔지 모르니까. A가 시민단체라면 C는 뭐? 정당. 정당은 정권 획득을 목표로 한다. 정답. 5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넣어볼게요. 정치사회와 기능을 하는가? 네. 정치사회와 기능을 하는가? 아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거 체크할게요. 정치사회와 기능은요,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모두에 해당하는 설명이었죠. 따라서 A와 C가 뭔지는 모르더라도 아니요라는 질문은 대답은 나오면 안 되겠죠. 모두 다 정치사회와 기능을 하는가? 네 라고 끄덕끄덕 대답을 할 테니까. 따라서 3번은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4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정치적 책임을 지는가가 들어가면 넣어보세요. 정치적 책임을 지는가? 네. A는 뭐가 돼요? 정당이 되겠죠? 아니래.
5번입니다. 가의 대의 정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가? 얘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대의 정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 역시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모두에 해당되는 설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5번은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C가 정당이라면 대의 정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가? 아니요. 잘못된 설명이잖아요. 따라서 5번에 옳은 것은 정답 2번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6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6번 문제를 틀렸다면요. 대부분 여기까지 진도를, 개념 정리를 끝내지 않아서 틀렸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우리 국제연합의 주요 기관 하면 여러분이 머릿속으로도 떠올리셔야 되는 거 뭡니까?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입니다. 들어갈게요. A는 각국과 열국의 국경에 따라 흐르는 강의 선방운하권을 각국이 열국이 갖는다고 판결했대요. 아, 국가 간의 분쟁에 있어서 판결을 내렸다. 즉 A는 국제연합의 기관 중에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자, 이제 B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대국은 판결 이행을 위한 조치를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의 책임을 맡고 있는 B에 해당되는 설명은 뭐가 됩니까? 안전보장이사회가 되겠죠? 이제부터 들어갑니다. A는 국제사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국 간의 합의가 있어야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국의 합의 없이 한 나라만 가서 분쟁 해결 주세요 라고 했을 때는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요거 꼭 기억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아직 이 부분까지 개념 정리 안 한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국제사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국 간의 합의가 있어야만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기억 맞는 설명이 됩니다. 니은 들어갈게요. A는 국가 간 분쟁 해결을 위한 조치로 군사력 사용을 결정할 수 있다? 아닙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안전보장 이사회가 하는 역할, 하는 기능은 무엇이냐면요. 국제 분쟁에 있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절차라든지 방법을 권고하기도 하고요. 혹은 침략국에 대한 군사력 개입과 관련된 부분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역할을 국제사법재판소가 한다?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디귿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귿 조금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안전보장이사회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이 되죠. 상임이사국 영미 프로 중 5개 나라, 비상임이사국 10개 나라, 총 15개 나라입니다. 다시 어떻게 구성이 된다고요?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으로 나뉘어지죠. 상임이사국 영미 프로 중 5개 나라, 비상임이사국 10개 나라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갖는 거부권에는 힘의 논리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안전보장이사회의 표결 방식, 특히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걸린 실질적인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요. 15개 나라 중에 9개국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9개국 이상의 찬성에는 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모두 다 찬성해야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상임이사국 5개 나라 중에 한 나라라도 찬성하지 않으면, 거부하면 그 안건은 부결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상임이사국에게 더 많은 힘이 쏠려 있는 거겠죠? 그래서 상임이사국이 갖는 거부권에는 힘의 논리가 반영되어 있다. 맞는 설명이 됩니다. 우리 디귿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리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리을은요. 공부를 했던 친구들에게도 헷갈리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이게 최근에 국제연합의 주요 기관과 관련된 기출 경향은요. 꼼꼼히 나와요. 정말 구석구석에서 나옵니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볼게요. B의 비상임이사국,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에 대한 선출은요. 어디에서 하는 거냐면 이렇게 정리합니다. 국제연합의 총회에서 합니다. 이거 다시 여러분 요거 공부했던 친구들이었는데 틀렸다, 리을 헷갈렸다라고 별표 친 친구들 분명히 있죠?
크게 적어주세요.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은 어디에서 선출한다? 총회에서 선출합니다. 요거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왜냐면 다음 시험에는 뭐 총회가 등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따라서 6번의 정답은 기억, 디귿에 해당하는 몇 번이 됩니까? 2번이 되겠죠? 자, 7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는요, 여러분이 문항 빨리 발문 읽어봅니다. 기본권에 대한 설명이래요. 우리 기본권,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굉장히 여러 가지 있죠. 그중에 단서 조항도 또 빨리 보셔야 되죠. 자유권, 참정권, 청구권이라고 한정시켜놨습니다. 들어갈게요. 아, 국민이 주권자로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A는 참정권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B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 자유권에 해당하는 설명입니다. C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침해당한 기본권의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아,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침해당한 기본권의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즉, 청구권에 대한 설명이겠죠. 우리 ABC 특정 지었으면 들어가도록 할게요. 1번 근로 3권은 근로 3권은 참정권에 해당하는 설명이 아니겠죠. 따라서 1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지금 정리할게요. 참정권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선거권, 공무담임권, 국민투표권이 있겠죠? 따라서 1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권은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이다? 아니죠. 자유권은 시민혁명 당시부터 등장했던 우리 요런 별명 있습니다. 고전적 권리이다.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다. 라는 말 붙죠? 따라서 2번 잘못된 설명입니다. 3번 들어갈게요. C는 청구권은 열거적 성격의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따라서 헌법에 열거되어 있는 것 위주로 보장하게 됩니다. 뒷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3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4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A는 C와 달리 우리 이 부분 밑줄 쳐볼게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다른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그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수단적인 권리는 청구권에 대한 설명이겠죠. 따라서 여러분은요, 요거 문장 그 자체로 외워주세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청구권. 따라서 참정권은 청구권과 달리? 아니죠. 둘의 순서 바꿔주신다면 모를까? 이걸로는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5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소극적 권리는 A, B, C 중에 자유권에 해당되는 설명이죠. 따라서 정답은 7번에 몇 번이 됩니까? 5번이 됩니다. 자, 이제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는요, 선거구 제도와 관련된 문제였고요. 우리 선거와 관련된 문제가 맨 마지막에도 한번 등장합니다. 맨 마지막 20번은 약간의 선거구 결과 분석, 계산과 관련된 문제였다면요. 8번은 선거구 제도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들어갈게요. 자, 선거구 제도 개편에 따라서, 바뀌었대요. 개편에 따라서 이번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모든 선거구의 당선자 수가 변화됩니다. 이로 인해 정당들은, 여기가 힌트죠. 각 선거구에서 1등이 아니라 2등을 노리는 전략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 2등을 노릴까요? 예전에는 2등이었다면 떨어졌겠지만 이제는 2등이어도 당선될 수 있대요. 그렇다면 이전에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1등만 한 명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에서 어떻게 개편되어서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당선자를 낼 수 있는 중대 선거구제로 개편이 되는 거겠죠?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1번 사표가 증가한다. 아니죠. 오히려 당선자 결정에 기여하지 못하는 사표는 증가한다라고 볼 수 없겠죠. 2번 들어갈게요. 당선자의 대표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습니다. 자, 당선자의 대표성은요, 당선자를 쉽게 국민들이 얼마나 대표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지만 중대선거구제로 바뀌었다고 대표성이 높아진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따라서 2번 잘못된 설명이 되고요. 3번 들어갈게요. 이 부분은요, 여러분이 조금만 더 응용을 해보세요. 이제는 1등이 아니라 2등까지도, 이를테면 2등까지도 당선이 될 수 있다. 중대선거구제이다.
유권자 정당 입장에서는 후보자를 예전보다 더 많이 내놓겠죠. 왜냐면은 만약에 2명까지 뽑는다면은 그냥 2등까지만 들어와 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요. 이해되셨어요? 따라서 예전보다 더 많은 후보자를 내놓는다면은 후보자 파악이 이전보다는 조금 어려워지겠죠? 3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4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소정당, 무리가 작은 정당, 세력이 조금 약한 정당들이 오히려 의회 진출 가능성이 조금 더 이전보다는 높아지겠죠? 예전엔 무조건 1등만 당선됐어야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방향으로 개편이 되는 거니까요. 이해되셨죠? 자, 이제 5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선거구 내에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한다. 바로 중대선거구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였죠. 8번의 정답은 5번이 됩니다. 5번 조금만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요. 동일 선거구 내에서 당선자 간 득표율의 차이로 인한 표의 등가성 문제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8번의 옳은 진술은 정답 5번이 됩니다. 자, 9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선생님이 예상하는데 9번 문제를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했을 것 같다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이 있습니다. 근데요, 생각보다 여러분이 어렵게 접근하지 않아도 푸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일단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갑국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오케이. 전형적인 정부 형태, 대통령제 아니면 의원내각제구나라는 거 머릿속에 넣어주시면서 들어가 주시는 게 유리하겠죠? 강요, 내각의 동료, 내각의 구성원이네요. 우리 당과, 힌트 나왔어요. 우리 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A당이 연합을 중단하고 다른 정당과의 새로운 연립정부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행정부 수반이 말하죠. B당의 대표한테 우리 연합할래라고 제의하는 건 어때? 라고 했더니 B당은 우리가 이념적 차이가 커서 연합이 곤란합니다. 연립해서 정부를 구성을 하는 정부 형태는요. 연립해서 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형태가 나오려면요. 결국에 갑국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추론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우리 하나만 더 플러스로 정리해 볼게요. 연립정부를 구성하려고 한대요. 그럼 의원 내각제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죠? 입법부에서 내각인 행정부가 뿅 구성이 되는 거죠. 즉 의회의 다수당에서 행정부가 구성이 되는데 의회의 다수당이 없네.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으니까 지금 연립정부를 구성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즉 연립 내각을 구성을 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 유추하실 수 있겠죠. 지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에는 의회 해산이 들어갈 수 있다. 가가 뭐였는데요? 우리 당은 이념적 차이가 커서 연합이 곤란해요. 그렇다면 안 되겠다. 우리 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가 매우 높으니까 의회 해산을 추진하자. 그래서 다시 총선거를 실시하자라고 하는 논리로 여러분이 접근을 하셔야겠죠. 따라서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됩니다. 자, 이제 니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국의회에는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없으니까 연립정부를 구성한다라고 아까 추론할 수 있다 그랬죠. 니은 맞는 설명이 돼서 정답은 우선 기억 니은의 1번이 됩니다. 디귿도 들어가 볼게요. 갑국의 행정부 수반은 국가 원수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 아니죠. 자,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가 동일인인 거, 지위를 같이 가지는 것은 어떤 정부 형태에 대한 설명입니까? 대통령제에 대한 설명이겠죠? 따라서 디귿,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리을입니다. A당이 다른 정당과 새로운 연립정부를 구성한다 할지라도 A당의 대표가 행정부 수반이 된다라고 볼 수 없죠.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리을은 잘못된 설명이 돼서 9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는요. 여기 과제에 다 나와 있네. 범죄 성립 여부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자, 우리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3개의 퀘스트를 거쳐야 됩니다. 이 3개의 퀘스트는요. 순서대로 거치는 겁니다. 순서대로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면 위법성에 해당하는지, 위법성까지 해당이 된다면 책임 여부를 따집니다. 이 셋을 모두 다 충족하는 경우에 범죄로 성립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들어갈게요.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A, B, C가 있어야 된다. A는 구체적인 사실이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성질. 법률로 정해놓은 범죄 행위 유형. 사람을 살해한 자는 이런 식으로. 법률로 정해놓은 범죄 행위 유형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우리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설명은 A가 되겠죠? 두 번째 들어갈게요. B는 해당 행위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성질, 즉 전체 법 질서로 보아 부정적이다라는 판단, 위법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지막, 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 책임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이래서 A는 구성 요건, B는 위법성, C는 책임이 됩니다. 이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옆에다가 다시 조금 정리를 해볼 건데요. 이 문제를 여러분이 만약에 시간이 걸려서 풀었다면은 약간 푸는 약간 효율적으로 풀지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요. 다시 정리하면은 A, B, C는 각각 구성 요건 해당성, B는 위법성, C는 책임이 됩니다. 자, 이 셋을 모두 다 만족해야지 범죄가 성립했던 거였죠. 만약에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요. 범죄 성립 안 하죠. 위법성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요. 책임 알아볼 필요 있습니까? 없죠. 왜? 어차피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해서 범죄로 성립하지 않으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선생님은요. 실제 이렇게 풀었어요. 옆에다가 A, B, C 다 적었어요. 이거 적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A, B, C를 적은 다음에 풀었어요. 각각의 사례에 대해서 들어갈게요. 1모듬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갑이 돌을 던져 타인의 차량을 파손했다. 몇 살? 11살. 14세 미만. 오케이. 예. 형사 미성년자입니다. 형사 미성년자는요. 어떤 조각사유죠? 책임 조각사유가 되는 거죠. 따라서 A, B, C가 모두 인정된다? 아니죠. C 인정되지 않죠? 이렇게 정리하시는 겁니다. 이 모듬 들어갈게요. 을이 절도행위란 게 강요된 행위였대요. 강요된 행위 역시 책임 조각사유겠죠? 따라서 여기에다 이렇게 써야 되죠. 책임 조각사유에 해당이 되는 설명이죠. 따라서 C가 조각되는 겁니다. 그래서 B가 조각돼요? 아니죠. C가 조각돼요.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3모듬이에요. 병이 타인에게 상해를 가했는데 심신상실의 상태였대요. 오케이. 심신상실. 책임 조각사유입니다. 그래서 책임이 조각되는 거니까 C가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 오케이. 3모듬. 정답 3번. 자, 4번, 5번도 볼게요. 타인을 폭행했는데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정당방위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되는 설명이겠죠? 따라서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건요. 구성 요건엔 해당하지만 위법성이 깨지는 거겠죠? 따라서 A가 없어서 범죄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 B가 조각되어서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 거겠죠? 따라서 3모듬 잘못된 설명. 마지막 5모듬이에요. 무가 타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이 알고 보니 긴급 피난으로 인정되었다. 오케이. 긴급 피난. 위법성 조각사유죠. 따라서 A, B, C가 모두 인정된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정답은요. 3번이 됩니다. 여러분이 A, B, C 찾는 것까진 빠르게 하셨을 것 같아요.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라면. 근데 이 문제를 푸실 때 약간 선생님처럼 이게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절대. 이런 식으로 풀면요, 좀 여러분의 실수도 줄일 수 있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10번 문제를 끝내고요. 이제 11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요, 근로자의 권리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들어갈게요. 땡땡 회사에 다니는 동그라미 회사에 다니는 갑은 회사로부터 해고되었다는 통보를 구두로 받았대요. 운동화로 받아야 되는데 구두로 받았대. 미안해. 그냥 첫 모의고사여서 긴장하고 있을까 봐 이상한 소리 했어요. 구두로 받았다는 이거 구두 운동화가 아니라 말로 받았다라는 거겠죠? 자, 여기서 정리합니다. 민망해. 해고의 사유와 시기는 반드시
서면으로 공지합니다. 이렇게 구두로 공지하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성별만을 기준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했다라고 합니다. 자, 해고를 하려고 할 때에는요. 불가피한 경우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다시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별만을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성별만을 기준으로 했다는 건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들어간다라고 보기 어렵겠죠? 이제부터 두 번째 설명 들어갈게요. 세무세무 회사에 다니는 을은 노동조합 활동을 열심히 한다라는 이유로 원하지도 않는 원거리 저기 먼 데에서 근무를 하고 갑자기 뭐 어떤 업무도 배정받지 못했대요. 여러분은 꿀 어떤 업무도 배정받지 못했대 일 안 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선생님처럼 열심히 일하는 회사원 나도 학교라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나름 회사원이니까 직장에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일을 해야지 일에서 보람을 찾아요. 그런데 어떤 업무도 배정받지 못한다면 당연히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요겁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열심히 한다라는 이유로 이러한 불리한 대우를,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즉, 근로삼권을 이유로 근로삼권을 침해하는 근로삼권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합리한 대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에 이 경우는 부당 노동 행위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에요. 지금 이 위에 있는 상황은요. 해고의 사유와 시기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도 없기 때문에 부당해고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다시 부당해고를 당한 갑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의 절차를 거쳐야만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거쳐야 이거를 제기할 수 있다. 아니죠.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회사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이죠. 노동위원회의 구제 절차와 별개로 가능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노동위원회의 구제 절차와 별개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억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니은 들어갈게요. 땡땡 회사가 갑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더라도 갑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죠. 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서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으니까요. 따라서 이렇게 서면으로 통지했더라도 갑에 대한 해고는 부당합니다. 니은은 맞는 설명이 되는 거죠. 디귿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귿은요. 조금 문장 그 자체로 알아주세요. 을뿐만이 아니라 노동조합도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는요.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주체 노동조합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디귿은 옳은 설명이 되는 거고요. 리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 을은 깍깍 땡땡 회사, 세모세모 회사로부터 근로삼권을 침해당하였다. 아니죠. 특히 갑은 아니지만 을에게만 해당되는 설명이겠죠. 따라서 11번의 옳은 설명은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정답 3번이 됩니다. 자, 우리 11번 문제는요. 부당 노동 행위와 부당 해고를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제 12번 문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도요. 굉장히 여러분에게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 중에 하나겠구나라고 하는 선생님의 조심스러운 추측입니다. 천천히 들어갈게요. 갑을병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쳤으며 연령은 각각 9살, 12살, 17살 중 하나이다. 이거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갑을병 이거 선생님이 사실은 우리 학교에 이게 법정 푼 친구 시험지를 이렇게 빨리 봤거든요. 어떻게 풀었나 이렇게. 그랬더니 이거를 잘못 읽어가지고 갑 9살, 을 12살, 병 17살이라고 특정을 짓고 문제를 푼 거예요. 이렇게 특정을 짓고 풀다 보니까 안 나와서 시간이 되게 많이 소비됐다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연령은 갑을병이 몇 살인지는 아직은 이 부분만 통해서는 아직은 정확히는 모르는 상황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일단 이 부분만을 통해서는. 자, 일단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9세, 12세, 17세인데요. 일단 9살은 형사 미성년자입니까? 즉, 만 14세 미만에 해당합니까? 해당합니다. 그렇다면은 9세에게는 9세?
9살에게는 9세, 9살에게는 형벌이 부과됩니까? 부과되지 않습니다. 12세 형사 미성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벌 역시 부과되지 않습니다. 17세, 만 14세 넘었네요. 형사 미성년자 아니네요. 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옆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지금 9세, 12세, 17세와 관련된 문제라면요. 우리가 이것도 한번 따져보셔야 되겠죠? 소년법상 보호 처분도 함께 따져보셔야 됩니다. 자, 9살은요. 다시 소년법상 보호 처분에 해당하는 나이에 해당합니까? 아니죠. 10살부터 19세까지죠. 다시 소년법상 10살부터 19세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9살 소년법상 보호 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12살은요. 형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상 보호 처분은 받을 수 있죠. 17살은요. 형벌 받을 수 있지만 혹은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도 있죠. 이 둘은 선택적으로 부과되는 거겠죠. 되셨나요? 이제부터 들어갈게요. 다시. 결국에 이 부분을요. 이렇게 또 나누어 봤대요. 옆으로 들어갑니다. 자,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가?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갑이 9살이 되겠죠? 을과 병은 일단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부과할 수는 있대요. 그럼 몇 살인지 아직 정확하게 특정을 지을 수는 없겠네요. 천천히 들어가 볼게요. 가에 형사 미성년자인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요? 넣어볼게요. 형사 미성년자 아까 누구랑 누구였어요? 얘랑 얘였죠. 여기 9살하고 12살. 그쵸? 두 경우가 네라고 대답하는 거죠. 이렇게 다시 돌아올게요. 두 경우가 네라고 대답하고 한 명은 아니죠. 17살은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죠. 이해되셨죠? 기억 맞는 말입니다. 니은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까지만 일단 체크할게요.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는요. 기소 형사재판에 넘기는 거, 공소 제기, 그거를 미루는 겁니다. 다시 기소유예는요. 이게 잘못한 것 같긴 한데 일단 형사재판에 넘기기보다는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를 미루자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형사재판으로 넘긴다라는 거는요. 형사 미성년자는 아니란 뜻이겠죠. 이해되셨습니까? 다시 형사 미성년자에게는요. 선도 조건부 유예 처분과 관련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형사 미성년자는 2명이죠.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는가? 네 라고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되죠. 이해되셨어요?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까?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건 딱 한 명이에요. 누구? 병에 대한 설명이겠죠. 즉 화살표가 한쪽으로만 네라고 내려와야 돼요. 어느 쪽인지 몰라도 어쨌거나 하나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네라고 대답한 게 2개잖아요.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들어갈 수 없어. 잘 봐. 들어갈 수 없으니까 니은 잘못된 말 이러면 안 돼. 들어갈 수 없다. 맞는 말. 이해되셨어요? 요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이 조금 사고를 한 번 더 하셨을 거예요. 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과정이 하나 더 추가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디귿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을이 12세라면 병은 17세가 되겠죠? 병은 형벌과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동시에 받을 수 있지 않습니다. 선생님 다시 옆으로 넘어가 볼게요. 병이라 할지라도 병이 17세가 됐을 때 형벌과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둘은 선택적 부과입니다. 왜냐면요, 이게 쉽게 설명하면요, 이때 형벌은 형사재판을 통해서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가정법원 혹은 지방법원 소년부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둘은 별개로 선택적으로 부과되지 동시에 부과될 수 없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따라서 디귿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자, 이제 리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을병은 갑과 달리 검사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다. 아니죠. 왜냐면요. 갑과 달리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다. 근데 주체가 검사죠. 이해되셨어요?
을과 병 모두 검사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명은 형사 미성년자가 될 테니까요. 따라서 리을은 잘못된 설명이 돼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기억, 니은의 1번이 됩니다. 12번의 정답은 1번이었고요. 이제 1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은요. 상속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들어갈게요. 선생님 이런 문제 나오면 뭐 해야 된다 그랬죠? 너무 약간 얄밉게 얘기했네. 뭐 해야 된다 그랬죠? 가게도 그리셔야 됩니다. 노모 병을 모시고 사는 갑은 갑에게는 어머니 병이 있네요. 을과 혼인하여 10년간 자녀 없이 살다가 밑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했습니다. 자, 시험 문제예요. 혼인과 관련해서 나왔을 때는 법률혼이다, 뭐 혼인신고를 했다 이런 식으로 힌트가 나오는데요. 그 힌트가 없지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 절차를 밟았다라는 거는 법률혼이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다시 어쨌거나 둘은 이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이 유언 없이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유언 없이. 자, 이제부터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상속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유언에 의한 상속, 법정 상속.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이 있으면 유언에 의해서 상속이 이루어지지만 유언을 남기지 않거나 법적 효력이 없는 유언일 경우에는 법정 상속이 이루어지겠죠? 들어갈게요. 1번,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했습니다. 이혼에도 불구하고 을과 병의 친족관계는 유지된다? 아닙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은 혼인으로 이제 맺어진 친족관계는 사라지게 됩니다. 을과 병의 관계는 혼인으로 맺어진, 혼인으로 인해 생긴 친족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1번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2번 들어갈게요. 이거는 생각해보세요. 이혼을 했는데 을의 법정 상속권이 유지된다는 건 갑과의 법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된다는 뜻이잖아요. 말이 안 되겠죠? 2번 잘못된 설명입니다. 3번이에요. 요거는요. 재판상 이혼과 협의상 이혼을 구분할 수 있냐 없냐를 묻는 문제였죠. 이혼 숙려기간 어디에 해당하는 설명입니까? 바로 협의상 이혼에 해당하는 설명이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헷갈렸더라면은 선생님 자녀가 없는데요? 맞아요. 자녀가 없다 할지라도 이혼 숙려 기간은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또 막 헷갈렸을 거예요. 이런 이유로. 그런데 잘 봐요.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한 거잖아요. 다시 정리합니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했으면 이혼 숙려기간 거칩니까? 거치지 않습니다. 이혼 숙려기간은 언제 거치는 겁니까? 협의상 이혼에서 거치는 겁니다. 오케이? 정리되셨죠?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4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니은으로 인한 병의 법정 상속액은 10억 원이다. 자, 우리 법정 상속 순위 한번 따져봅시다. 1순위 누구? 직계 비속. 지금 직계 비속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우선 어떻게 해요? 2순위 넘어가야지. 2순위 누구? 직계 존속. 병. 되셨죠? 왜냐면 을은 이혼했으니까. 병이 10억 원을 전부 상속받습니다. 법적 상속액 4번 맞는 말. 자, 5번은요. 4번을 제대로 풀었던 친구들도 5번을 살짝 헷갈렸어요. 병이 돈 다 가져갔네? 그럼 을은 어떡하지? 자, 여러분 여기다 체크해 볼게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유류분과 관련된 거는요. 요 경우죠. 유언으로 이를테면 제3자에게 전 재산을 넘긴 경우 남은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다시. 지금 이거는요. 유언으로 제3자에게 전 재산을 넘긴 경우에요. 유류분과 관련된 설명은 유언 결국에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이겠죠? 그때 지금 유언이 없잖아. 유류분 청구 관련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 넘겼네.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개념 접근하시는 거예요. 유류분 청구. 법적 효력 있는 유언 있어야 되는데? 이거 유언 없는데? 법정 상속인데? 그럼 상관이 없구나. 이런 식으로 체크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자, 이제 14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는요. 형사 절차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형사 절차와 관련된 설명 들어갈게요. 갑은
살인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때 이 당시에 갑은 피의자가 되겠죠. 갑은 기소되었습니다. 기소 뭐죠? 공소제기 뭐죠? 형사재판 청구. 형사재판 청구 우리 하나씩 더 해볼까요? 누가 합니까? 검사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자,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단계로 넘어갑니까? 형사재판 단계로 넘어가죠. 기소된 이후에 형사재판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이때 갑은 피고인이 되는 거겠죠. 들어갈게요. 1번. 가의 구속수사를 위해서는 수사의 원칙 뭐야? 불구속 수사죠. 그런데 구속을 시키기 위해서는 영장이 필요하죠. 이 영장은 지금 정리할게요. 검사의 신청, 검사의 청구로 법관이 발부합니다. 이거 무조건 외워주세요. 다시 영장은요. 검사가 청구하여 법관이 발부합니다. 검사가 발부했다고요? 아니요. 자, 형사 절차도 암기하셔야 돼요. 이렇게 암기 한번 해놓으면 1번 금방 쳐낼 수 있죠. 만약에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았다면요. 영장 왠지 검사가 발부해 보여. 맞아 라고 체크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2번 들어갈게요. 나로 인해 기소되어서 갑은 피고인이 되겠죠. 피의자는 수사 단계에서 3번입니다. 다에서 항소한 항소상고 1심 재판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으로 올리는 거 판결에 불복하는 거 항소한 재판 당사자는 갑이 아니라 검사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정확히 설명하면 알 수 없습니다. 왜요? 지금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죠. 유죄 판결에 대해서 항소할 수 있는 주체는요. 검사 오케이, 피고인인 갑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갑이 아니라 검사야 라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되셨죠? 자, 4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일단 없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 형사보상 청구와 관련된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형사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요. 구속수사를 받았을 때 무죄 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구속된 상태에서 혹은 구속되었었다가 재판을 받았는데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겠죠. 자, 지금 무죄 판결이 확정됐어요.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이 2심 법원의 판결을 확정했으니까 무죄 판결 확정됐죠? 구속된 적 있죠? 형사보상 청구할 수 있죠? 아니죠. 형사보상 청구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자, 이제 5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에도 불구하고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갑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5번이 맞는 설명이죠.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무죄 추정의 원칙. 지금 정리합니다. 언제까지?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합니다. 누구와 누구 모두? 피의자와 피고인 모두. 다른 말로 하면요. 결국에 무죄 추정의 원칙은 수사 단계뿐만이 아니라 형사재판, 공판 단계에도 적용받는 원칙이 되겠죠. 따라서 5번 맞는 설명이 됩니다. 자, 우리 이 문제는요. 형사 절차와 관련된 문제 플러스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보호 제도까지 묻고 있습니다.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인권보호 제도가 들어가고 어디까지 들어가는지를 꼼꼼하게 공부를 하셨어야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14번에 옳은 것은 5번이 되고요. 15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에서요. 국제법의 법원이래요. 국제법의 법원. 그 법의 근원이 되는 거. 재판 준거가 되는 거.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그리고 국제관습법도 올리시면 되는 거죠. 이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 B, C 모두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국제법의 법원이래요. B, C는 당사자 간 명시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 A와 달리 A는 당사자 간 명시적 합의가 있어야 되네. 오케이. 그렇다면 A는 뭐다? 조약이다.
별도의 체결 절차 없이 국제사회 회의 주체에 대해서 법적 구속 강는다. 뭐가? B랑 C가. B는 문명국들이 공통적으로 승인하여 따르는 법의 보편적인 원칙이고 오케이. B는 뭐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이다. C는요. 국제사회의 반복적인 관행이 승인받았다. C는 국제관습법이 되겠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요. 우리나라에서 조약의 체결 비준권을 외웁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 조약의 체결 비준권은 누가 갖습니까?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따라서 기억 맞는 설명, 니은 들어갑니다. 국제관습법의 예로 국내 문제 불간섭을 들 수 있다. 니은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 1번. 하지만 디귿 리을도 볼게요. 자,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 준거로 활용될 수 있는 거는요. A, B, C 모두입니다. 따라서 디귿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리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A에서 C는 모두 헌법과 동등한 지위를 지닌다. 아닙니다. 자, 요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이라 할지라도 헌법과 동등한 지위를 지니는 게 아니라 무엇과 동등한 지위를 지니게 되는 거냐면요. 국내법, 특히 이땐 헌법이 아니라 헌법보다 아래 단계에 있는 법률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따라서 헌법과 동등한 지위를 갖지 않고 그 밑에 있는 법률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라고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뭐가요?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요. 따라서 헌법이 아닌 법률과 동등한 지위라고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정리합니다.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법률과 동등한 지위라는 거 꼭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정답은 15번에 몇 번이 됩니까? 1번이 됩니다. 16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이요. 아마도 뒷면에서 여러분을 좀 헷갈리게 했었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자, 16번은 만 17세, 물론 만자가 빠져있긴 하지만 다시 17세인 갑과 오케이 17세에 지금 뭔가 계약을 체결했대. 계약 체결, 청약과 승낙의 일치, 개인과 개인의 법적인 그런 관계, 오케이 민법과 관련된 거네. 민법과 관련해서 17세 행위 능력 제한되죠?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정리됐습니다. 16번은요. 미성년자와의 계약, 미성년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가에 대한 법적 판단해보세요. 이렇게 갑이 을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여기서 여러분 또 오류. 무조건 미성년자가 계약을 체결했다. 이거 잘못됐네? 라고 하는 생각 넣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가에 해당하는 상황은요. 갑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거쳐서 계약을 했을 수도 있는 거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계약을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상황인지 아무것도 우린 단정 지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먼저 어떻게 미성년자 계약했어? 잘못됐어? 라고 단정 짓고 들어간다면 밑에 있는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해되셨죠? 지금 어느 상황인지 우린 아무것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천천히 해볼게요. 일단 선생님이요. A랑 C는 맞지만 B는 틀려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갑의 법정 대리인인 갑의 부모는 오케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는요. 결국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라는 거겠죠. 다시 한 번 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뭔가 계약 과정에 흠이 있다라는 거겠죠.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았거나 혹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었나 봅니다. 누가? 미성년자가. 갑이 단독으로 할 수 있었던 거는 아마도 아니었겠죠.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에는 해당되지 않았나 봅니다. 라는 걸 추론할 수 있습니다. B입니다. 미성년자인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어요. B 틀렸어요. 미성년자인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어요. 틀렸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는 어쨌거나 무언가 취소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고요.
천천히 해볼게요. 미성년자인 갑에게 취소권이 배제되는 상황은요. 이를테면 이런 상황 있죠? 내가 행위 능력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아니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속임수를 썼을 때 취소권이 제한되겠죠? 물론 갑의 법정 대리인에게도 마찬가지고. 근데 계약을 취소할 수 없어요? 옳지 않아요? 취소할 수 있어요? 즉 취소권이 제한되지 않아요 라는 거겠죠? 속임수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아, 이거 법적 사고력으로 막 쳐내는 문제였어요. 진짜 열심히 머리를 막 굴려서. C. 갑과 거래한 을은 거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어요. 이거 맞는 설명이래. 자, 거래한 상대방이 철회권을 쓸 수 있는 거 언제 쓸 수 있어요?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때. 근데 지금 철회권을 쓸 수 없어요. 왜? 결국엔 미성년자임을 계약 당시에 알았대요. 라고 추론할 수 있겠죠. 오케이. 천천히 할게요. 1번. 갑이 부모 동의를 얻어 계약을 체결했으면 취소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았겠죠. 2번. 갑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부모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오케이. 2번 맞는 설명. 되셨어요? 자, 3번입니다. 갑이 신분증을 위조해서 자신을 성인으로 믿게 했으면은 계약을 취소할 수 없었겠지만 이거 잘못된 설명이잖아요. 속임수 안 썼다라는 거 우리 추론할 수 있었죠? 모든 상황을 다 유추해서. 따라서 3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4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갑이 우리 여기다가 한번 밑줄 쳐볼게요. 부담 없는 증여를 받기로 하는 계약. 이것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 행위가 되는 거죠. 오케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부모 동의 없이 체결해도 돼요. 즉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취소할 수 없어요. 됐어요? 4번 잘못된 설명. 5번 들어갑니다. 처분이 허락받은 용돈의 범위 내에서 오케이. 얘도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단독으로 가능. 아무 문제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오케이. 따라서 5번도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따라서 16번의 정답은요. 몇 번이 됩니까? 2번이 됩니다. 자, 최근 트렌드와 굉장히 잘 맞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 트렌드에서는요, 뭐 나온다고요? 법적 사고력으로 쳐내는 문제 나온다고요. 정말 16번은 계속 법적 사고력으로 쳐냈던 문제입니다. 따라서 16번은 2번 좀 어려웠던 문제 넘어가고요. 17번 들어갈게요. 갑은 자신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 형법 조항이 법정형이 사형까지 규정되어 있어 해당 조항이 나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갑은 재판 중 오케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대해서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다. 갑은 법원에 무엇을 한 것입니까?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의 신청을 한 거죠. 그래서 법원이 이 제청 신청을 기각한다면 갑은 A의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A는 결국에 무엇입니까? 헌법재판소가 되겠죠. 자, 갑이 현재 A의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건 어느 상황에? 만약에 법원이 이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 들어가겠죠. 들어가 볼게요. 1번입니다. A는 헌법재판소는 위헌 명령에 대한 최종 심사권을 갖는다. 아니죠. 위헌 명령에 대한 심사권은 모든 법원이 가지지만 최종 심사권은 어디만 갖습니까? 외워야 됩니다. 대법원이 갖습니다. 한 번 더요. 위헌 명령에 대한 최종 심사권은 대법원이 갖습니다. 1번 잘못된 설명. A는 헌재니까. 2번 위헌 법률 심판의 제청 신청이 없어도 법원은 직권으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할 수 있죠. 2번 맞는 설명. 3번 들어갈게요. 기억을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아니죠. 법원이 받아들이면은 이제부터는 위헌 법률 심판이 열리겠죠. 위헌 법률 심판에서 결정이 나는 거지 받아들였다고 이 조항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아니겠죠. 3번 잘못된 설명입니다. 4번입니다. 니은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는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이 되겠죠.
마지막 5번입니다. 니은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 아니라 즉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신청을 했다가 기각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하는 헌법소원 심판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겠죠. 따라서 5번 잘못된 설명이 돼서 17번의 옳은 설명은 2번이 됩니다. 자, 1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은요. 특수불법행위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천천히 해볼게요. 갑은 을 소유의 건물이니까 괜히 이렇게 해보자. 갑은 을 소유의 오케이 을 소유자. 갑은 임차해서 식당을 운영했다. 점유자가 되겠죠. 임차한 건물의 담장이 무너져서 지나가던 A가 크게 다쳤습니다. 정의 사장인 오케이 정은 사용자. 직원 병은 피용자.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데 경유를 잘못 넣다. 오케이. 그래서 B의 승용차를 고장냈죠. B의 승용차에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데 경유를 넣어서 결국에는 업무상 업무와 관련하여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죠. 들어갑니다. 1번. 을은 공작물의 아니죠. 을 소유자. 2번. 병의 행위에 고의가 없다면 아니죠. 불법행위는 고의인지 과실인지를 굳이 따지지 않죠. 왜? 고의, 과실 모두 불법행위의 요건이니까 따라서 고의가 없어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죠. 3번입니다. 갑이 손해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했음을 입증하면 1차적으로는 점유자 책임이지만 손해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했음을 갑이 증명한다면 점유자가 증명하면 2차적으로 누가 책임집니까? 소유자가 책임지고 이때 소유자 책임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3번 맞는 말. 4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병은 특수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오케이. 일단 갑은 특수불법행위 책임 인정. 병에게 병은 잘 봐요. 지금 병은 특수불법행위 책임이 아니라 병의 실수로, 병의 잘못으로 손해를 끼친 거죠. 병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니까 이때 병이 지는 책임은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겠죠. 아이고, 이해되셨어요? 특수불법행위 책임은 사용자인 정이 지는 거겠죠.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됩니다. 5번 들어갈게요. 병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면 정은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아니죠. 왜요? 병은 일반 불법행위 책임, 그치? 정은 병에 대한 선임 및 사무 감독상의 과실, 이거를 소홀히 했다라는 거를 이유로 책임을 질 수 있겠죠. 따라서 5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18번의 정답은요. 옳은 것 3번이 됩니다. 자, 이제 19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는요. 임대차 계약,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문제이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요. 갑을병 모두 소유자가 서로 다른 주택을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했다라고 합니다. 갑을병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갑은요. 주택 인도 받았는데요. 전입신고도 안 하고 확정일자도 안 했어요. 응? 임대차 보호법상 딱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 없죠. 을은요. 주택 인도했고 전입신고 했습니다. 오케이. 대항력. 병은요. 주택 인도했고 전입신고했습니다. 오케이. 대항력. 그런데 확정일자까지 빡 받았습니다. 우선 변제권까지 있습니다. 들어갈게요. 기억. 갑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항력의 요건 2개죠. 이 중에 전입신고 안 했으니까 니은. 을은 주택의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어도 남은 임대차 기간 동안 계속 거주를 주장할 수 있는 거 3글자로 대항력. 을은 대항력 주장할 수 있죠? 대항력 있죠? 니은 맞는 말. 디귿 들어갑니다. 자, 아마 이거 공부했던 친구들이라도 디귿 헷갈렸을 거예요. 병이 받은 확정일자는 임차한 주택의 등기부에 기재되는 게 아니라 임대차 계약서에 관련된 주민센터 등과 같은 기관에서 도장을 빵 찍어주는 겁니다. 어디예요? 등기부가 아니라 임대차 계약서에 쉽게 도장 빵 찍어주는 거예요. 디귿 잘못된 설명. 리을 들어갑니다. 자, 병은 을과 달리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처분될 경우에 우선 변제권 갖는다. 을은 우선 변제권 없죠? 왜? 확정일자 안 받았으니까.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니은, 리을의 4번이 됩니다.
마지막 20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는요. 선거 문제 분석과 관련된 문제였는데 여러분을 크게 어렵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자, 갑국의 의회는 총 의석수가 300석이라고 합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총 의석수 300석이래요. 100, 200, 300, 오케이. 총 의석수 300 맞죠?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된다라고 단서 조항 줬습니다. 지역구 의석수 빠르게 더해봅니다. 몇 개 나옵니까? 70, 140, 190, 200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 100개 어디 갔습니까? 그렇죠. 비례대표 의석수가 되겠죠. 이거 먼저 정리하셔야 됩니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몇 개가 됩니까? 30개. 25개가 아니죠. 35개 그리고 25개, 5개. 맞죠?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비례대표 의석수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자, 힌트 하나 더. 갑국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선거구 수와 의석수 수가 같다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선거구가 60개야, 의석수도 60개야.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이 당선되는 구조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선거구의 수와 의석수가 일치한다라고 하는 거는. 오케이. 따라서 지역구 선거,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까지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들어갈게요. 1번, 비례대표 의선은 지역구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었다. 해볼게요. 지역구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었으면요. 100석에 30%인 30석 가져가야 돼요. 오, 맞네. 밑에 거 봐봐. 100석에 30%인 30석 안 가져갔죠? 100석에 20%인 20석 안 가져갔죠? 1번 잘못된 설명. 2번 들어갈게요.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당선자는 다수대표제로 결정되었죠? 2번 잘못된 설명. 3번입니다. 지역구 의석률은 A당, 비례대표 의석률은 B당이 가장 높다.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은 뭐 계산을 해도 좋지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보세요. 지역구 의석률이 가장 높은 데는 어디겠습니까? A당이겠죠. 비례대표 의석률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디겠습니까? B당이겠죠. 이해되셨어요? 왜? 어떻게 구하는데? 전체 지역구 의석수 분의 해당 정당이 가져간 의석수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하잖아요. 비례대표 의석률 역시 비례대표 의석수 분의 해당 정당의 의석수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하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위에 부분이 가장 숫자가 크면 클수록 높게 나타나겠죠? 정답 3번입니다. 하지만 4번, 5번도 볼게요.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발생한 사표의 수는 자, 사표. 당선자 결정에 기여하지 못한 표. 알 수 있습니까? 4번 알 수 없습니다. 왜? 지금 우리 이 문제를 통해서는 아무리 단서 조항을 뜯어봐도 유권자 수도 안 나와 있고 아무것도 알 수가 없으니까. 심지어 전체 뭐 득표수도 알 수가 없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4번은요, 결국에 알 수 없는 설명입니다. 주어진 조건으로. 마지막 5번입니다. C당과 D당은 지역구 의석률보다 지역구 득표율이 낮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C당과 D당, 지역구 의석률, 지역구 득표율. 자, C당은요. 지역구 의석률 몇 프로입니까? 200분의 35 곱하기 100이기 때문에 17.5% 나오겠죠? D당 역시 같은 숫자 나옵니다. 17.5%. 자, C당의 지역구 득표율 몇 프로입니까? 지역구 의석률이 17.5, 17.5, 20, 10이겠죠. 빠르게 정리합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C당과 D당은 지역구 의석률보다 지역구 득표율이 낮다? 아니죠. 이해되셨습니까? 누구만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까? D만 지역구 의석률보다 지역구 득표율이 낮게 나타나는 거겠죠? C당은 해당되는 설명이 아니죠. 되셨어요? 자, 따라서 정답은 20번에 몇 번이 됩니까? 3번이 됩니다. 다음 문제 없어요. 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20번까지 푸는 동안요. 여러분 개념의 빈 구멍 찾으셨습니까? 내가 끝까지 공부하지 않은 부분 찾으셨죠?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하셔서 우리 마지막 언제 웃어야 돼?
11월에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쭉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